두 번째 얘기, 미슐랭의 저주 안성재의 3스타 레스토랑은 왜 문을 닫았나, 파인다이닝 얘기할 건데, 이제 흑백 요리사가 요새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예능인데, 심사위원이 두 분이시죠. 한 분은 안성재 씨고 한 분은 백종원 씨야. 근데 물론 안성재와 백종원이 대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안성재 셰프는 미슐랭 3스타 오너 셰프였었죠. 우리 백종원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사업가죠. 파인다이닝의 정점이야 이분은. 근데 백종원 대표의 업체들은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밥을 먹는 데죠. 뭐 가령 우리가 뭐 홍콩 반점 생각해봐. 내가 이제 와이프랑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여보 오늘 우리 기념일인데 같이 홍콩 반점이나 한번 갈까? 이래봐요. 그래서 안성재 셰프의 음식은 매우 고가의 음식이지. 그렇죠. 근데 하지만 백종원 프랜차이즈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흑백 요리사 얘기를 하냐?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 프로그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이 흑백 요리사로 인해서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저희 관심을 좀 끌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또 한번 계속 해볼게. 자, 한국에서 파인다이닝 문화는 사실 확산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에서 파인다이닝 문화가 확산이 된 거는 본격적으로는 2021년, 즉 코로나 때입니다. 왜 코로나 때 파인다이닝 문화가 확산이 됐냐? 해외여행을 못 갔잖아요. 항공사에서 메일이 와요. 당신의 항공권을 취소하겠다. 너 취소 이러고 메일이 와. 호텔에서 메일이 와요. 너 호텔 취소 이러고 와. 그러니까 못 가니까 그 돈들이 다 공중에 붕 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국내에서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파인다이닝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인다이닝 문화 자체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코로나 때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퍼진 그런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파인다이닝의 현실이 되게 녹록지가 않아요. 1인당 파인다이닝에서 보통 84,000원 정도를 지불을 한대. 근데 한 끼에 평균 84,000원을 반복적으로 소비 가능한 인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국 파인다이닝이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요것도 농식품부 통계 요 같은 기사에서 제가 따온 건데 봐봐. 완전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인다이닝과 호텔 레스토랑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농식품부에서 그냥 판단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건데 실제로는 호텔 레스토랑도 다 적자예요. 지금까지도 적자인데 왜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그 식당에서 이익을 보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5성급 호텔의 경우는 호텔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뭐 영화 킹스맨 보면은 막 정장 맨날 쫙 빼있고 막 마너스 마이키트만 뭐 이러는 이게 약간 간지 나보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 만약에 생각해봐. 콜린 퍼스가 만약에 뭐 추리닝에 쓰리퍼 끌고 나와가지고 만원 멜크스만 그러면 그 사람이 멋있어요? 콜린 퍼스는 멋있겠다. 그래도 정장을 입고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싼 정장을 사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품위 유지 비용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이 다 문을 닫아요. 저게 2023년 기사인데 실제로 올해 한국의 미슐랭 3스타 식당은 이제 없습니다. 파인다이닝이 그래서 왜 어렵냐? 고급 서비스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매우 높은 구조. 제가 얘기했죠. 킹스맨은 양복 빡세게 입어야 된다. 킹스맨 하는 게 우리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셰프들 역시 세계적인 교육기관 출신이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부적인 효과가 있지. 자, 우리 2010년대 중반에 뭐 있었습니까? 쿡방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행이었고 이 쿡방에 많은 그 요리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훌륭한 요리를 선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을 타버리잖아. 방송을 타버리면 몸값이 달라져요. 최원석 셰프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직접 JTBC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평생 요리를 해서 번 돈보다 방송 수익이 더 많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또 현실을 만드냐. 자,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식당 가온이 폐업을 했습니다. 자, 가온 소사이어티가 6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어? 폴이 진을 때리고 있잖아. 분권을 쓰고 있죠. 진이 분권을 맞았잖아. 근데 분권은 필살기인데 필살기를 맞아도 체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요 체력으로 버틸 수 있잖아요. 자본은 기업의 체력이에요. 부흥권이 날라오고 막 핵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자본이라는 거야. 근데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얘기는 뭐냐? 부흥권을 맞으면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6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기업들 6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 하면 못 버텨요. 한 1, 2년, 2, 3년만 돼도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퇴출이고요. 4, 5년 자본 잠식 가잖아요. 그럼 그래서 망해. 자, 그 다음에 더 플라자 호텔의 주옥은 내년부터는 미국 뉴욕으로 이전을 한대.
이 말의 즉슨 뭐냐? 플라자 호텔 어딨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죠? 서울 한복판보다 뉴욕으로 가는 게 더 수지가 맞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장사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안성재 셰프가 하는 모수, 여기도 지금 휴업 중인데 재기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여러분, 파인다이닝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식당들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일반적인 식당들이 음식 팔아서 별로 못 남겨요. 음식을 팔아서 많이 남기려면 김밥 천국 같은 구조를 가지 않으면 안 돼. 굉장히 비숙련자가 단순 반복 노동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음식을 찍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식사는 돈을 못 벌어요. 보통 대부분의 식당은 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파인다이닝도 똑같아요. 손님이 와서 만약에 내가 모수를 갔어. 코스를 먹었잖아요. 뭐 재료비, 셰프 인건비, 고정비, 임대료, 뭐 파인다이닝이 뭐 만만한 데 있겠어요? 그래서 파인다이닝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냐면 14.8만원짜리 음식을 먹고 20만원짜리 와인 한 병 시키면 그 와인에서 돈이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콜키지 비용을 내고 편의점에서 한 3만원짜리 와인 사서 가겠지. 파인다이닝은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든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갈 때 사람들이 그냥 콜키지 비용 내고 사뒀던 비싼 와인이나 아니면 살 수 있는 적당한 와인을 사서 가져가서 먹어요. 그러면은 식당 입장에서는 뭐다? 남는 게 1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흑백 요리사가 한국 파인다이닝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야. 물론 콘텐츠가 특정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적지 않아요. 뭐 가령 최강야구가 있지. 사실 최강야구뿐만 아니고 KBO에서 요즘에 그 야구 쇼츠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 그거 원래 다 저작권 위반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하이브 뉴진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 그거 다 봐주는 이유 있다고. 왜냐? 그런 거를 허용을 해줬더니 관중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무튼 콘텐츠가 특정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적지 않아요. 근데 수익성 개선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파인딩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내수밖에 없어. 내수 중에서도 서울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미쉐린 레벨의 파인다이닝은 해외에서 찾아오는 고객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쓰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고 콜키지 같은 거 안 해.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를 우리가 되게 면밀하게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미슐랭 가이드는 이 식당이 맛있다 에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슐랭 스타일 계급을 보면 3스타,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충분한 식당. 그러니까 이 식당 때문에 그 나라를 방문할 가치까지 있어야 미슐랭 3스타예요. 그래서 이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방문할 가치까지 있어야 된다가 미슐랭 3스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진국의 이런 게 저 진짜 부러워요. 약간 이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나라를 평가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봐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뉴욕의 미쉐린 식당도 40%가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좁은 서울에서만 장사를 하는 한국의 파인다이닝이 유지가 된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수 고객에 한정된 그런 상황으로는 방송만으로는 부스팅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 한국은 파인다이닝 문화가 살아나려면 한국이 더 글로벌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서울이 더 글로벌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국의 본질적 문제는 요 세 가지 고립이 있어. 지정학적인 고립은 우리 해소를 할 수가 없어. 갑자기 나라를 뚝 떼가지고 막 저기 뭐야 젤라가가 지역 이동시키지 막 부스스스 떼가지고 우리를 유럽에 갖다 박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확정적인 환경에서 내수 시장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파인다이닝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 서울의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여러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서울의 경쟁 상대는 대전, 대구, 부산, 인천이었어. 국내 도시를 상대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리소스를 다 서울이 빨아들였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서울의 경쟁 상대는 누구야? 도쿄,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가 서울의 경쟁 상대예요. 왜냐? 나라의 사이즈가 그만큼 됐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에서 경쟁을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GDP가 세계 10위권인데 그래도 언제까지 서울이 대전, 대구, 부산이랑 경쟁을 할 거야. 그래서 서울이 더 이상 국내의 그 꿀레라를 독점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생존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끌어올 수 있는 어떤 해외의 리소스, 해외에서 리소스를 어떻게
어떻게 끌어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전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글로벌 전략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글로벌 도시의 주요 요건은 당연하겠지만 산업과 일자리와 대학이야. 요 세 개가 이제 클러스터를 이뤄서 선순환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미 산업, 일자리, 대학이 다 몰려 있어. 그렇죠? 이미 다 몰아줬는데 근데 문제는 저 산업과 일자리와 대학이 모두 글로벌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시를 왜 해? 의사 되려고 하잖아.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교가 글로벌 경쟁력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학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 더 몰아줄 건 있고 없잖아. 부작용이 더 크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아까 전에 경쟁 상대가 홍콩, 싱가포르, 도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도쿄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지. 근데 홍콩, 싱가포르는 일종의 도시국가라서 또 1대1 직접 비교는 또 어려워. 그렇잖아. 그러면은 남은 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자,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더 글로벌 해져야 된다고 저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글로벌 해지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다가 잘못 한 것 하면 저 칼이 내 발등에 꼽히겠지. 스톰을 우리 편한테 뿌리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스톰을 우리 편한테 뿌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뭐 내 발등 내가 찢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은 중심지의 글로벌화와 지방 되살리기를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답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부터는 조금 민감한 얘기할 건데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방은 기업을 살리는 위주의 정책을 가고 저는 서울은 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것들부터 약간 수정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 등록금이 사립대의 경우에는 한 해에 10% 이상씩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010년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아젠다가 반값 등록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가장학금이 많이 확대가 됐고 실제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거의 10년 이상 지금 동결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맞는지 우리는 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등록금을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럼 등록금을 낮게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등록금을 낮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대학이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없잖아. 대학교의 수입이 어디든 대학교가 무슨 수익 사업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육기관인 거지. 그러면은 근본적으로는 대학은 재정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등록금이 너무 낮게 계속 유지되면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등록금은 낮으니까 대학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 나라에서 투자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등록금을 계속 올리는 방법을 쓰든지 사실 돈이 안 들어가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지 돈을 넣으면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문제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던 요 명제 이제 다시 생각해볼 필요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근데 되게 그래도 구독자가 한 2배 정도 늘어났더니 오늘 드디어 라이브에 악플러가 등장했어. 다음 주에는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일요일에 한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토요일 밤 10시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토요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